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긋지긋한 폭염에 끝이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자연스레 기온은 떨어지고 이 비가 그치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가을 날씨가 찾아옵니다. 이러다 금방 추워질까요? 그래도 이 후텁지근한 더위가 끝난다니 반가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문을 엽니다. 서울 도심 청계천에 시민들이 앉아 있습니다. 물가에도 앉아보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시민들은 9월 중순까지 지속되는 무더위에 혀를 내두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을 하늘이 너무 높고 아주 예뻤는데 오늘 요새는 더운 것만 생각이 나요. 오후 5시를 넘겼지만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의 온도는 33도를 넘겼습니다. 어린이들은 분수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위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내일 28도, 모레 22도까지 떨어집니다. 33도였던 오늘 최고 기온 대비 11도나 낮아지는 겁니다. 내일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뒤따라 내려오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져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가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원해지는구나. 가을 오면 단풍 구경? 좋지 않을까요?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올 여름도 거스를 수 없는 계절의 이치에 따라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추석이 끝나도 가을이 다가와도 정치판은 다시 제자리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의 법안을 오늘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중독이라며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김 여사 특검법과 비교해 22대 총선 개입 의혹 등 의혹 7개가 추가됐습니다. 통과될 경우 특검은 최장 170일간 8개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합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합시다. 그래서 확실하게 소환해 봅시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라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틈만 나면 국론 분열,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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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독한 특검 중독입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여당 내 불만이 상당하다며 재의결 때 여당 반란표를 기대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만이 있다고 해서 부당한 특검법에 동의할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에 정부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지역상품권법도 통과됐습니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최상병 특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가장 빠른 26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공세 수위도 올리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지난 총선뿐 아니라 그전 재보궐선거 때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다, 탄핵 스모킹건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소설이라고 했고 일부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과 2년 전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야권은 총공세를 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한 언론 매체는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고 말하는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2년 전 재보선 공천 당시 명 씨는 한 지인에게 본인이 김 여사,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고 전합니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다며
내일 아침에 공천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실제 다음 날 김 전 의원 공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창원 의창구의 김영선 후보,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 데 우선점을 뒀습니다. 지난 총선 공천이 한창이던 2월 18일에도 명 씨는 같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컷오프라며 여사가 직접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년 전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일축했고, 지난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최고위원도 김 전 의원은 애초에 컷오프 대상자였다고 했습니다. 명 씨도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 과정에 이견을 보이며 미뤄졌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만찬 다음 주 24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 오늘은 출국길에 나서는 대통령을 공항에 나가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윤한 간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 활주로로 들어서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다렸다 인사를 합니다. 악수는 짤막하게 진행됐고 한 대표와 김건희 여사 목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통령 해외 방문 때 여당 대표가 공항에 나가 배웅하는 관행을 한 대표도 이어간 겁니다. 공항에서 별도의 대화를 나누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귀국 직후인 24일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는 미뤄왔던 만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찬에서는 식사 자리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눠질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과 실장, 탈수석, 여당에서는 한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해관계가 맞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성과를 위해 대통령의 협조가, 대통령은 지지율 위기와 특검법 재의결을 막기 위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체코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은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이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가 일제히 터져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하루 만에 이번엔 워키토키라고 칭하는 무전기 폭발 사고가 발생해 또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박선영 기자입니다.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대원 12명의 장례식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린 현장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립니다. 참석자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연이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애도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레바논 남부 도시 시돈도 폭발로 인해 연기가 자욱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용 무전기 수백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started receiving hundreds of patients into the ER and we started triaging and working.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폭발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등 헤즈볼라 거점은 물론이고 접경 국가인 시리아에서도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 역시 전날 발생한 무선 호출기 폭발처럼 기기 배터리 옆에 부착된 원격 기폭 장치가 터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올해 2월 구식 호출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무전기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무전기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일본 회사가 만들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업체는 모조품이 대량 유통된 적이 있다며 가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동 확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And everything must be done to avoid that escalatio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 20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레바논 통신기기 폭발 사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일명 삐삐 폭발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기기마다 심어놨을까? 전 세계 관심이 큰데요. 이 삐삐를 만든 회사가 이스라엘이 소유하는 유령 회사였고 이스라엘의 비밀 첩보 부대가 무전기 생산 단계부터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무전기 폭발 사건 전날 발생한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 폭발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상자만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공격을 당한 헤즈볼라 측은 폭발하지 않은 무선 호출기를 수거해 자체 분석해봤더니 기기마다 강력한 폭발 물질인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가 배터리 옆에 최대 3g 심어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들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속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탄 삐삐를 만든 헝가리 업체 BAC 컨설팅이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BAC의 유일한 고객이 헤즈볼라였다며 올해 2월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에 이스라엘 내 비밀 첩보기관인 8200 부대가 참여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8200 부대는 정보 감청과 사이버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스라엘 내 최대 규모의 단일 부대로 무전기 제조 과정 중 폭약 장착하는 단계에서 이 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ואני מעריך שאנחנו בפתיחה של תקופה חדשה. ראשית, מרכז הכובד עובר צפונה. CNN 등 외신들은 폭발 개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라며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삐삐가 터졌는데 이번엔 무전기도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 인정하진 않지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한 거다라고 지금 모두 다 보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레바논 국경과 맞닿은 이스라엘 북부 부대를 찾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 시작이다. 전쟁의 무게중심이 북부, 즉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무력 충돌을 해왔죠. 이젠 레바논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선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노린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는데요. 이번 폭발 사건도 헤즈볼라의 군사력에 괴멸적 피해를 주기 위해 통신 능력을 손상시킨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일반 군대 조직과 달리 점조직 형태를 띤 집단인데요. 동시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원들이 들고 다니는 통신기기를 공격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만 최소 32명인데요. 이 중 상당수가 헤즈볼라 대원인 만큼 헤즈볼라로선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 사건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무슨 비밀 첩보 부대가 정보 부대가 있었다, 오래 준비했다, 공장이 있었다 여러 소리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이번 작전 오랫동안 극비리에 준비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을 계획한 주체로 이스라엘군 산하 비밀 정보 부대인 8200 부대가 지목됐습니다. 정확한 규모나 구성원,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동 전문가나 외신 보도를 종합해 말씀드리면 이 부대는 이스라엘군 내 가장 큰 단일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 능통한 인재들을 영입해 만들어진 조직으로도 소개됐는데요. 이 부대가 1년 이상 이 작전을 계획했고 제조 공정상 폭발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시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사전에 이번 작전에 대해 몰랐다고 한 만큼 이번 작전을 비밀리에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언급했다.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헤즈볼라 공습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을 선언한 만큼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됐던 주력 부대를 이스라엘 북부로 재배치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미사일 공격을 해온 만큼 이번 통신기기 집단 폭발로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에서 레바논에서 휴대용 무선 호출기 폭발 테러 행위로 수천 명 사상자 발생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 물어봤습니다. 제조업 물품이 만들어져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 자체를 북한이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죠. 오늘 뉴욕타임스가 호출기를 이스라엘이 유령 회사를 차려서 직접 생산해 헤즈볼라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를 대입해보면 여러모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서 헤즈볼라도 이번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에서 양측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는 기자 정다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벽돌로 부숴놓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량 2대가 망가졌는데 피해 차주들은 명절에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접혀있는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반대쪽으로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운전석 쪽 유리창은 무언가에 찍힌 흔적과 함께 조각나버렸습니다. 선루프는 아예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제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 모습입니다.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부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새벽 5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차가 지금 누가 다 파손했는데 빨리 나와보라고 해서 나왔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차해둔 차량이 부서진 이면 도로입니다. 길가에는 차량 파손에 쓰인 벽돌이 이렇게 10장 정도 쌓여 있고요. 주변에는 부서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벽돌에 맞아 부서진 차량은 모두 2대. 차량 주인들은 누가 왜 그랬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며 경찰이 빨리 범인을 붙잡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가 한 달뿐이 안 됐으면 또 아는 사람도 없어요. 명절 나부터 지금까지 밥을 못 먹고 지금 황당해요, 그냥.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오늘 오후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에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도로 한쪽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도 위로 밀려납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등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승객들에게 방화복을 입혀 깨진 앞유리창을 통해 버스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안 아프세요? 다리 다치셨어요? 사고 현장에는 찌그러진 통근버스 출입문이 남아있고 곳곳에 차량 파편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70대 통근 버스 기사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숙취 운전 같은데 정지 수치가 나왔어요. 회전하면서 부주의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죠. SUV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에 부딪힙니다. 30대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준 뒤 귀가했는데 알고 보니 친동생의 신원 정보였습니다. 친동생이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전화로 해서 다음날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30대 운전자는 지난 4월 음주 측정 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실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출동한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난데없이 119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이 환자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 누워있는 환자 손을 계속 주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막자 발로 얼굴을 차기 시작합니다. 발길질이 계속되자 구급대원이 환자를 진정시키려 애를 씁니다. 잠시 뒤 구급차 문이 열리고 다른 구급대원이 올라타 겨우 막아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새벽, 입술을 다쳐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119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가한 남성은 현역 군인이며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급대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남성은 인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구급대원들 폭행하는 것은 분명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그런 신호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빈번해지자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 심리치료와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한낮 길거리에서 도박판을 벌인 남성들, 그것도 간 크게 경찰서 옆 골목에서 판을 벌였습니다. 실시간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폐를 세더니 카드를 내미는 중년 남성들. 대낮부터 골목에서 카드로 불법 도박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행여 경찰에 들킬까 봐 계속 주위를 살피면서도 카드를 돌리는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들을 실시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면 도박판을 벌인다는 첩보에 구청 CCTV 관제센터 요원이 지켜보다가 신고를 한 겁니다. 먼저 사복경찰관이 증거를 확보했고 지구대 경찰관들이 도박판을 덮쳐 가담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도박에 가담하지 않은 척 남성 한 명이 현장에서 빠져나갔지만 화분 사이 숨은 모습을 관제센터와 경찰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보기만 했다. 판돈도 막 숨기고 일일이 우리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 아니냐고. 그러니까 시인을 하더라고요. 이들은 수급비 등으로 받은 70여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도박과 도박 방조 혐의로 남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천덕꾸러기가 된 비둘기, 날개 달린 쥐 취급을 받기까지 하죠. 배설물 때문인데 먹이를 주다 보니 더 모여들어서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잦습니다. 최다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남성이 바닥에 과자를 뿌리자 비둘기 떼가 몰려들어 쪼아 먹습니다. 주머니에 과자가 좀 있어요. 이 과자가 부스러져서 그래서 그러지. 내가 새들을 좋아해요. 새를 좋아해 하는 일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비둘기 때문에 공원이 더러워진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앉았다 보면 뭐 느낌 이상해. 어메 모자 벗어보면 찔쩍 나는 거야. 먹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비둘기 떼가 몰려들어 벤치며 운동기구는 배설물 투성입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공원 벤치를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배설물을 피해 벤치 한쪽 끝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 상황. 배설물 범벅이 된 놀이터라 어린이들도 이용을 꺼립니다. 머리에 비둘기가 갑자기 똥을 쌌어요. 기분이 나빠서 저는 저기 아래쪽 놀이터 아니면 3, 4분 거리는 놀이터로 가고. 이 공원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이른바 비둘기 부모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너무 배고프잖아. 어디 가서 굶어 주고 우리가 한 달에 한 2마리씩 묻어줘.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지만 당장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 뿌려가면서 다 이게 세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둘기는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러시아 무기고가 폭발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될 정도였는데요. 북한제 미사일도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불꽃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불기둥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폭격한 러시아의 군용 창고의 모습입니다. 이 폭격으로 14제곱킬로미터 범위 내에 강렬한 열이 발생했고 소규모 지진까지 관측됐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일대에 연기가 피어오르며 완전히 쑥대밭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토로베츠 마을에 위치한 이 창고는 러시아군의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미사일입니다. BBC는 이 창고의 가치가 3,900만 달러, 우리 돈 518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Дуже важливий результат є за минулу ніч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Саме такі речі послаблюють ворога. Я дякую всім, хто задіяний. Така влучність, що надихає. 러시아 측은 공격이 있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13명의 가벼운 부상자만 나왔고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타격이 제한되는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통한 공격을 이어가며 서방을 향해 지속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사용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허용할 경우 서방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미국에서 이란의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커들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훔쳐낸 민감한 내부 자료를 바이든 후보 측 관계자들에게 넘겼다는 건데요. 트럼프가 매서운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정보당국이 발표한 성명문입니다. 이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자들이 미 대선을 앞두고 올해 6월 말과 7월 초 2차례 조 바이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몇 명에게 원치 않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 측에서 훔친 비공개 자료가 담겼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It looks like it's Iran doing it, and the reason is because I was strong on Iran and I was protecting people in the Middle East. 해킹된 자료는 바이든 캠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사에도 전달됐습니다. 특히 폴리티코는 지난달 로버트라는 계정으로부터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한 과거 기록과 진술 등 271페이지 분량의 기밀 문서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과 이란이 협력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They gave them all of the materials because Biden is working with Iran, but this is really foreign election interference. 이에 대해 카몰라 해리스 캠프 측은 우리 캠프에 직접 전송된 자료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몇몇 개인 이메일을 표적으로 한 스팸이나 피싱 시도 등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불화를 조장하고 미국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이란의 노력이라며 바이든 측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미국 환전소에 도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현금 2억 원을 싹쓸이해 갔는데요. 문도 창문도 아닌 천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은 별다른 의심을 못했다는데 유준 기자가 전합니다. 천장에서 흰색 파편이 우수수 쏟아지더니 복면을 쓴 도둑이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환전소로 내려옵니다. 곧바로 직원에게 다가가 금고 위치를 알려달라며 협박합니다. 놀란 직원이 주저앉아 있는 사이 천장에서 도둑이 한 명 더 내려옵니다. 미국 애틀랜타 수표교환 환전소에 2인조 도둑이 들이닥친 건 현지 시각 지난 3일. 이른 아침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는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직원을 협박해 금고를 열게 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가량의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공범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Crazy. Well, I hope they catch the guys and receive the money back. 환전소 직원은 천장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둑들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2주 넘게 검거하지 못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사일의 오물풍선, 대남 확성기까지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에는 바다가 아닌 육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폭발시키는 장면까지 공개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를 염두에 둔 도발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솟아오르는 미사일이 내륙의 목표물을 타격한 뒤 폭발합니다. 북한이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32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는데 발사 장소인 평안남도 개천에서 정확히 같은 거리에 위치한 평택 컴프리스 미군 기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7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당시에는 일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섬이나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떨어지는 것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5톤급 탄두는 대략 지하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폭발 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400km로 파악한 우리군은 오늘 북한의 발표가 기만 전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서쪽으로는 순항 미사일도 함께 발사했는데 한미 정보당국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저녁 160여 개에 달하는 쓰레기 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복합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남한 사회 혼란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는 민감한 사건이 쌓여 있어서일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일성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피의자인 옛사위 특혜 채용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의 처리 과정에 중립을 강조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임 검찰총장들도 취임 일성으로 검찰 조직을 흔들고 장악하려는 외풍을 경계해왔습니다.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 오늘 법무부는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을, 심 총장 지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는 김서구 법무연수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 참고인 조사가 오늘부터 확 바뀝니다. 그동안은 약속 잡고 찾아가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 안방에서도 화상으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남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검찰 수사관과 교통사고 목격자가 영상통화로 화면 속에서 만났습니다. 참고인님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목격자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참고인 진술을 받습니다. 네, 위 영상 보셨죠? 진술인이 목격하신 사고 당시 상황과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해봤던 참고인 조사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내받은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접속용 인증 코드를 받아 입력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검찰청사와 멀리 떨어져 살아도 편하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개통으로 가능해졌는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속도가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원격 조사를 받음으로써 피해 진술에 대한 그런 증거 수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는 화상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6월부턴 전자서명을 하면 화상조사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범죄 피해자만 가능했던 사건 처리 상황 온라인 조회도 앞으로는 피해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도, 관계자 경질도 불가하다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다시 못 박으면서 참여로 돌아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수시 등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지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며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통령 사과, 책임자 경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거듭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우선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겁니다. 지난 13일 정부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료계는 오늘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여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나온 대통령실 발표가 참여 쪽으로 움직이던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겉으로는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속마음은 들어오지 않길 바라는 것 같다며 불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할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사실 우리 의료 기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국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암병원에 국내 병원 3곳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10위 안에 3곳,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현지 시간 어제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 결과입니다. 암 분야에서 서울 삼성병원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5위, 서울대병원은 8위입니다. 10위권 내 병원 3곳이 이름을 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경쟁이 촉발이 돼서 수준을 올렸기 때문에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한테 큰 희망을 줬다. 1위와 2위는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 암센터인데 이들이 암 전문인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력이 9배 정도 많아요. 예산 한 15배 정도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모든 의료진들이 노력을 많이 한 거고요. 국내 대형 병원들은 암 외 내분비, 소화기, 비뇨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But I usually come in the morning. This place there are several OR. GLTS perform at the same time. 세계 병원 순위는 진료 질과 연구 실적, 후배 양성 등 세 분야에서 점수를 매겨 정합니다.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 최고 수준의 의료를 유지하기 힘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요즘 기사가 부쩍 많이 나오는데
자,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함께 보이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네, 지리산 남쪽 자락에 있는 2000년 된 사찰 칠불사에서 생긴 일이 화제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월 29일 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총선이 한창이던 이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요. 김 전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줄 테니 개혁신당 비례순번 1번 달라 했고요. 하지만 이 의원 1번은 안 된다고 했다고요. 저기서 나오는 저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전에 보도 나온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듯한 말을 했다. 요거 지금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이 필요했고요. 김 전 의원은 의원 배지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 의원은 먼저 떠나버리고 이 칠불사에 남은 천하람 의원 협상도 하고 기자회견문 초안도 썼다는데요. 폭로 기자회견 열면 비례 3번 주자고 했다가 성사는 결국 안 됐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개혁신당은 저 보도 전혀 아니다. 반박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 절에 가서 김 전 의원을 만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은 김 전 의원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 김 전 의원의 당 합류도 구성원 모두 부정적이어서 거부했다고요. 무엇보다 당시 공천권을 쥔 이 사람 완고했다는데요. 전직 의원은 절대로 비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이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3번 달라.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야, 이 논란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튀네요.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갖고 있다는 이 김 여사 공천 개입 텔레그램도 내용 봤지만 완결성이 없다고 평가져라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당연히 맞고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을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이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나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스님도 있고요. 불심과 민심 사이 무슨 얘기일까요? 네, 두 당대표 의정 갈등 문제 놓고 불심과 민심 찾아서 호소했습니다. 연일 분주한 한동훈 대표, 오늘은 불교계 어르신 만나서 불심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잖아요. 국민들을 바라보고 군 여당이 좀 밀린다면 국민들이 불안해 좀 생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직 생각 안 나죠? 우리가 민족도 한민족이고 밥 먹는 것도 한식이고 옷도 한복이고 저도 한가입니다. 한동훈 대표 뭔가 어깨가 무거워진 것 같고 말도 좀 적어졌어요. 저번 때와 다른데 이재명 대표도 연휴 초에 진우 스님 만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교계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서 양보와 타협 강조했죠. 적대가 파밀러 가면 안 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늘리는 거는 맞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자, 이재명 대표 오늘은 추석 민심을 전했다고요? 네, 이 대표의 고향 보수세 강한 안동이죠. 바로 이곳 민심을 전했는데요. 안동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프면 안 된대. 니 절대로 아프면 안 된대. 니 산소도 가지 말해. 다치면 죽는데. 각계가 의정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이런 노력들 도로 아미타불로 만들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명 빅컷으로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린 겁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6개월 만에 빅컷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We now see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s roughly in balance. 파월 의장은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혼조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준은 연내에 추가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은행을 향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보고서에 국내 반도체 주식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대장주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락폭이 유달리 컸는데요. 직격탄 영향으로 코스피는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1% 소폭 상승하며 2,5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에도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한 건 반도체 대장주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5만 2,800원으로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2% 이상 하락하며 6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겨울이 닥친다란 제목의 반도체 산업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내렸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로 인한 D램 가격 하락과 HBM 공급 과잉을 문제 삼은 겁니다.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가 이제 적시에 출시된다면 결국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반도체 업계에서는 선주문 방식으로 제조하는 HBM을 공급 과잉으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앞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데요.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기준금리 내릴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간을 좀 두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도 미국의 기준금리 5.5%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어젯밤에 새벽에 조금 내렸다고 해서 당장 이 내용을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같이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두고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금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보시기에 언제쯤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잡을 올해 수가 말이나 있습니다. 내년 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 효과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인지될 수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 정부가 서울의 집값 상승이나 가계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실행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당장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약간의 시간을 두고 이후에 내릴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네. 금리를 그러면 내린다면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가 달라질까 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일단 대출금리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것으로 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했을 때 이자가 얼마예요, 금리가 얼마예요라는 게 대출금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때문에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일각에서는 집값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되기까지는 좀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은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개별 주택 단위로 사고 파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거를 두고 봤을 때는 만약에 오늘까지 연 5%이던 이자가 내일부터 4.5%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집을 본래 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 오늘 안 사던 사람들이 내일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금리가 어느 정도 변동하더라도 그 금리가 내린 대출
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택 매수 의향이 있으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마음이 있었던 분들 위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미 매수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금리가 조금 바뀌었을 때 그 정도를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금리보다는 대출 자체가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금리가 일부 변화했다고 해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얘기할 때 부동산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에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업자 대출,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대출 이런 것들도 함께 작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좀 침체한다든가 불황이 올 것 같은 분위기, 그러한 가시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경기 활성화나 아니면 일반적인 대출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금리 인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가 인하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집값이 연동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부동산 시장 지표들 보면은 특히 서울 부동산 엄청 많이 변화하고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보시기에는 이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출자 입장에서 좀 기존의 매수에 관련된 생각을 바꾼 만큼 유의미한 정도로 크게 변화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당장 뭐 몇 개월 이내에 큰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금리 내려갔을 때 바로 대출 갈아타려고 좀 기다리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5년 고정금리로 대출한 다음에 이후에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 기간에는 중도 상환했을 때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특정 개개인이 어느 정도 원리금을 상환해 왔고 그 시점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데 금리가 좀 더 낮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대안대출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기아가 김도영 밀어주기에 나섰습니다. 소속 선수의 40홈런, 40도루 대기록 달성을 기원하며 타순도 1번으로 고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때리라는 의미겠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서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김도영은 기아의 선두 타자로 나와 펜스 직격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쉽게 홈런은 되지 않았지만 빠른 발로 시원한 3루타를 뽑아냈습니다. 올 시즌 기아의 137경기 중 김도영이 1번 타자로 나온 건 단 9번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3번 타자로 나와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7경기 동안 김도영은 1번 타자로 나옵니다. 공격 선봉에서도 기록상 홈런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김도영은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에 도전 중인 상황. 우승을 확정한 기아가 김도영을 한 번이라도 더 타석에 세워 기록 세울 기회를 주기 위해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도 꼭 우리나라에서 그런 선수가 한 명 나오기를 또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도영에게 필요한 건 홈런 3개와 도루 1개입니다. 조금 욕심이 나긴 합니다. 도루만 일단은 40개를 채우고 싶습니다. 의식은 안 하되 타석에서의 더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띄엄띄엄 경기가 있어 감각 유지가 쉽지 않고 투수 견제도 한층 심해져 고지 넘기가 쉽진 않습니다. 팬들은 상대 투수에게 피하지 말고 최대한 정면 승부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0, 20, 30, 30 다 직관했는데 40, 40도 직관하고 싶습니다. 상대팀 투수들 제발 정면 승부해주세요. 김도영 선수 화이팅! 얼마 남지 않은 정규 시즌, 가을 야구 막차를 타기 위한 3, 4, 5위 순위 싸움과 함께 김도영의 대기록 달성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여름 같던 추석 연휴를 뒤로 하고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장마철만큼 많고 강하겠고요. 동시에 늦더위는 물러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많게는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중부지방은 150mm 이상, 남부에는 12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무척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대비해야겠습니다. 비는 강하게 퍼붓기까지 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일 새벽 제주와 남해안에, 오후부터는 전국에 퍼붓겠습니다. 전국에 강풍도 동반되겠고요. 해안가로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아침까지는 더위가 머뭅니다. 최저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낮부턴 폭염이 꺾여서 서울은 28도, 대구 29도 등 오늘보다 5도 낮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침 기온도 내려가서 평년과 비슷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다음 주에 만난다지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당정이 저녁 한 끼 함께 먹는 게 뉴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 의정 갈등, 여사 문제, 민심은 왜 당정 모두에게 경고등을 켜고 있는지 원팀답게 머리 맞대고 반성부터 앞서야 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은 늘 옳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